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심혈관계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예전에는 희귀질환, 현재는 난치질환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질환으로서 치료제의 개발이 최근에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많은 임상적인 개선이 있어 왔지만,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망률의 많은 부분을 심혈관계 질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심혈관계 위험이 현재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의 난제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의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5가지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토이드 팩터나 안티 시트룰리네이티드 펩타이드 안티바디, 저희가 CCP 안티바디라고 부르는 질환과 연관된 또는 질환 특이적인 오토 안티바디가 나오는 오토이뮨 디지즈이고, 특징적으로 여러 관절에서의 만성염증을 임상 경과로 하는데, 이러한 만성염증 때문에 여러 기관에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뭐 렁의 인터스티시얼 렁 디지즈라든지 또는 류마토이드 노즐처럼 관절을 벗어난 부위에 엑스트라 아티큘라 매니페스테이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만성염증 때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의 고유의 코모비디티가 엑셀러레이션 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혈관계 위험 역시 이러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과 관련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 사망률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1950년대부터 공의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전체 그 제너럴 파퓰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에서 2배 정도의 모탈리티 증가가 있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 사인들을 살펴봤더니 그 반 이상이 카디오바스큘라 사망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인구하고 비교해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서 이제 MI나 또는 그 MI의 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 위험률은 전체 그 일반 인구의 약 1.5배, 또한 비슷하게 그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예도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1.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가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는 그 기존의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엑셀러레이션 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코로너리 아터리 CT를 찍었을 때 RA 듀레이션과 비례해서 칼시피케이션 스코어도 점점 증가를 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고, 프리머추 아세로스클레로시스로 인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심혈관계 위험 인자, 예를 들어서 스모킹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오베시티와 같은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전통적인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다 보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여전히 증가되어 있어서, 이렇게 RA에서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가 증가하고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기존에 알려진 리스크 팩터를 악화시켜서 이제 나타나는 영향과 그것과 인디펜던트하게 나타나는 기전이 모두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있고요. RA에 의해서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 지속적으로 크로닉하게 진행되는 경우,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의 영향, 환자가 이제 페인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피지컬 인액티비티가 모두 합쳐져서 이러한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를 포텐시에이션 시킬 수도 있고, 이 기전과는 독립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트래디셔널 리스크에는 어떤 영향을 보는지 본 연구가 있는데요. 먼저 메타볼릭 신드롬의 리스크를 본 연구인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컨트롤에 비해서 그 아래에서는 메타볼릭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프로포션이 더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메타볼릭 신드롬의 기준을 WHO 크라이테리아로 하던 NCP 크라이테리아로 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 메타볼릭 신드롬의 프레벌런스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메타볼릭 신드롬을 이루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센트럴 오베시티라든지 디슬리피데미아라든지 인슐린 리지스턴스 하이퍼텐션 등이 메타볼릭 신드롬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에도 물론 프레벌런스를 올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래쪽 테이블에 나타나 있는 이제 퍼센티지이겠습니다. 아래의 듀레이션에 비례해서 리스크 팩터들의 프레벌런스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여기 물음표가 있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의 심혈관계 리스크 팩터를 포텐시에이션 시켜서 나타나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엘리베이션이 있을 테고요. 그러나 아까 그 리그레션 모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를 모두 보정을 하여도 그 리스크가 엘리베이션 된 게 그 정상으로 널값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 외에 독특한 기전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순한 오베시티가 아니고 바디 컴포지션이 독특하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베시티에서는 BMI가 증가함에 따라서 머슬 볼륨과 팻 볼륨이 모두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머슬 웨이스팅이 일어나서 머슬 볼륨은 감소하는데 그에 반해서 팻의 컴포넌트는 증가해서 전체 그 환자의 웨이트는 보존이 되게 돼서 실제로 BMI의 변화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슬은 감소하고 팻은 증가하고 전체 웨이트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의 컴포지션이고, BMI가 그대로기 때문에 실제로 오베시티로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클래식 카케시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을 때 BMI가 감소하면서 머슬도 웨이스팅이 심하게 일어나고 팻도 감소하고, 이러한 클래식 카케시아에서는 카디오바스큘라 모텔리티가 이런 메타볼릭 신드롬이나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하고 상관없이 매우 높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오베시티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가 강하게 작용해서 카디오바스큘라 모비디티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에서는 이러한 클래식 카케시아와 전통적인 오베시티의 중간의 성상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이나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도 역시 작용을 하지만 그의 비례함을 넘어선 카디오바스큘라 모비디티와 모탈리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피드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인플라메이션이 심할수록 그 인플라메이션이 콜레스테롤 신서시스를 감소시켜서 토탈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이나 HDL 콜레스테롤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띠는데, 그래서 메저먼트에서는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로 나타나지 않는 성상을 띠게 되겠고,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보다는 더 HDL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서는 그 펑션이 안티옥시던트 펑션이 많이 감소해서 퀀터터티브 체인지에 더해서 퀄러터티브 체인지가 더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반영되지 않는
디슬리피데미아가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RA에서 리피드 파라독스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콜레스테롤 레벨은 낮은데 CV 리스크는 올라가 있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로는 이러한 LDL과 HDL이 모두 감소하는데, 특히 HDL이 감소하고 퀄러터티브 체인지로 HDL의 펑션이 변화되어서 그 좋은 기능이 사라지고, 또 LDL의 경우는 스몰 덴스한 LDL이 출현하기 시작해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퀄러터티브 체인지가 함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점점 낮아지는데, 이에 반비례하는 양상으로 오히려 CV 리스크는 더 올라가는 리피드 파라독스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슐린 리지스턴스에 대해서 RA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리지스턴스는 사실은 이제 그냥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에서 매저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RA에서도 그 기존의 리스크 팩터의 포텐시에이션이 일어나는데, 패스팅 글루코스의 임페어먼트가 나타나고, 또 다이아비티스의 프레벌런스와 인시던스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전으로는 RA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 베타셀 디스펑션과 에이포토시스를 일으켜서 이제 다이아비티스를 더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RA에서 왜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올라가는지를 보면, 물론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가 포텐시에이션 되는 영향의 플러스로 해서 독특한 바디 컴포지션의 변화, 그 다음에 독특한 리피드 프로파일의 양상,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리지스턴스의 증가라는 여러 가지 그 현상이 합쳐져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상승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따지면은 약 전체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엘리베이션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RA에서의 메타볼릭 체인지들이 교정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바디 컴포지션이 올터레이션 된 게 원상 복귀가 되냐? 실제로는 그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하는 컨벤셔널 드마드와 그리고 이제 바이올로직에 해당되는 TNF 이니비터나 아바타셉트를 썼을 때 실제로 머슬의 매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던 거는 IL6 안타고니스트인 토실리즈마만에서 그러한 현상을 보였고, 다른 치료들은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잘 컨트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림바디 매스를 증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리피드 프로파일의 경우는 바디 컴포지션과는 달리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면 대개는 이제 원상 복구가 되어서 감소되었던 콜레스테롤 레벨이 다시 증가가 되고, 펑셔널 임페어먼트를 보였던 부분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토실리즈맙과 토파시티닙이라고 불리는 잭 이니비터의 경우는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매우 많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을 때 HDL 펑션 측면에서도 개선을 보이고, 리포프로틴 A와 같은 이렇게 아세로스클레로틱 리포프로틴도 감소를 하고, 토실리즈맙의 경우는 독특하게 인플라메이션을 컨트롤을 잘 하지 못했던 넌 리스판더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와는 별도로 드럭 스페시픽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석세스풀한 드마드 치료를 했을 때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증가되고 펑션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리지스턴스에 대해서는 드마드 치료를 했을 때 각 약제마다 약간의 그 특징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안티말라리알 드럭인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의 경우에 이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의 가장 큰 메타볼릭한 특징은 안티 다이아베틱 이펙트가 매우 커서 사용을 했을 경우 헤모글로빈 A1C가 약 0.66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의 경우에도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 폭이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과 비교해서는 그 양이 좀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RA 치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할 때
안티말라리알 드럭을 컴바인을 했을 경우 메타볼릭 어드버스 이벤트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TNF 이니비터의 경우도 보시면 이제 그 다이아비티스 인시던스가 약 50%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른 바이올로직인 토실리주마비나 아바타셉트의 경우도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여기 호마 스코어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이제 개선을 시킨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메타볼릭 컴포넌트가 아니고 엔드포인트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인 MI나 스트로크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를 본 연구들에서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약 20%의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가 감소를 하였고 메타어널리시스에는 약 한 30% 정도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옥시클로린과 같은 안티말라리알 드럭을 썼을 경우는 매우 놀랍게도 72%의 리스크 리덕션을 보여서 카디오버스큘라 모탈리티가 굉장히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NF 이니비터의 경우에도 공이 이제 메타어널리시스에서도 약 반 50%의 리스크 리덕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코호트로 라지 스케일의 연구를 했을 경우에도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가 2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마드 치료를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에 RA에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잘 감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냐? 좋은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점들이 있는데요. TNF 이니비터의 경우는 언더라잉하게 하트 페일리어가 있을 경우 하트 페일리어를 애그러베이션 시킨다는 것이 몇몇 개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에서 이렇게 에비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RA 환자의 언더라잉한 코모비디티의 하트 페일리어가 모더리트 투 시비어하게 있다 하면은 TNF 이니비터의 경우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RA 환자에서 이제 연구를 해봐서 TNF 이니비터가 하트 페일리어를 악화시켰냐라는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RA 환자들 중에서 심한 정도의 하트 페일리어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인플라메이션을 컨트롤하는 그 베너핏이 다이렉트한 함풀한 이펙트를 넘어서는 베너피셜한 이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RA에서의 TNF 이니비터가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하트 페일리어에 사용됐을 경우보다는 좀 리스크가 하트 페일리어 애그러베이션 리스크가 좀 감소되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토실리즈막과 잭 이니비터를 썼을 경우에 낮아졌던 콜레스테롤 레벨이 매우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 두 약제를 사용했을 때 하이퍼리피데미아로 인해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증가하는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토실리즈막과 잭 이니비터를 쓴 나중에 이제 CV 이벤트가 생긴 사람들을 봤더니 실제로 이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레벨과는 무관하였고 오히려 디지즈 액티비티와 모탈리티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치료 후에 올라가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멜리그넌트하게 리스크를 엘리베이션 시키지는 않고 비나인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잭 이니비터의 경우는 이제 잭 이니비터가 허가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 분석이 있었는데요. 잭 이니비터 중에 하나인 바리시티닙을 썼는데 이 0에서 16주, 52주 이상 하면서 요 숫자가 점점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쓸수록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가 올라가는데 컨트롤에 비해서 올라가는 듯 하지만 여기 컨트롤은 퍼슨이어가 267이고 이게 이제 386인데 이제 둘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1694, 그러니까 요거의 5배, 4배에서 5배인데 비슷하게 올라가서 반드시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기미터의 경우는 이제 쓰는 도중에 레드 시그널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풀모너리 엠볼리즘이나 딥베인 스롬보시스와 같은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생겼다는 이제 케이스 리포트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플라시보에서는 전혀 생긴 바가 없는데 2mg의 바리시틴에 비해서는 약간 생겼고요. 4mm의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을 보이다시피 4mm를 쓴 사람에서는 독보적으로 많은 수의 스롬보 엠볼리즘이 생겼는데, 물론 전체로 따지면 인시던스는 굉장히 레어하지만 플라시보나 로우 도즈 바리시티닙에 비해서 4mg 바리시티닙에서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의심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NEJM의 그 잭 이니비터 중에 하나인 토파시티닙과 TNF 이니비터 간의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비교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보고가 됐는데, TNF 이니비터에 비해서 잭 이니비터의 경우는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가 증가하고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 역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팩터 언더라잉하게 카디오바스큘라 코모비디티가 있다든지 하는 환자들에게 잭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A 환자한테서 안티리피드 드럭인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어떤 이펙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타라 연구에서는 이제 RA 환자를 대상으로 아토바스타틴과 플라시보를 이제 투여를 했고요. 6개월 추적을 했는데 놀랍게도 스타틴을 투여한 환자한테서 리피드만 좋아진 게 아니고 인플라메이션도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RCT에서 RA와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의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디지즈에서 인플라메이션이 활발한 사람과 활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했을 때 스타틴을 썼을 경우 인플라메이션이 있건 없건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20% 정도 감소시킨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데 스타틴을 쓰면 더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트레이스 RA라는 연구에서 RA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과 플라시보를 투여를 했을 때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의 35% 리덕션을 보였고요. CRP 레벨이 오히려 이제 스타틴을 쓴 그룹에서 더 좋아져서 앞에 타라 연구와 컨시스턴트한 연구 결과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RA 환자한테서 스타틴을 쓰면 인플라메이션을 컨트롤하는 데 조금의 애더티브한 이펙트가 있고, 또 그 리피드 프로파일을 개선시켜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모디피케이션 하는데도 베너피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요약하면 RA 환자한테서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 리스크가 올라가고, 그러한 엘리베이티드 리스크의 메커니즘은 엑셀러레이티드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인데 메타볼릭 신드롬의 프레벌런스가 높아지고, 또 이러한 컴포넌트 개개별로 퀄러터티브 체인지가 어디셔널하게 생기기 때문에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가 포텐시에이션 되고 그 외에 퀄러터티브한 체인지가 합쳐져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엘리베이션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잘 했을 경우에는 카디오바스큘라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이상이 있었던 리스크 팩터들이 개선이 되고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그 드럭 스페시픽한 메커니즘으로 토실리즈맙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와 무관하게 사용했을 경우 바디 컴포지션의 베네핏과 또는 리피드 프로파일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NF 이니비터의 경우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사용했을 때 주의를 해야 되고, 언더라잉하게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잭 이니비터를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A에서 스타틴을 사용했을 경우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와 안티리피드 이펙트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율라 가이드라인을 보면 2016년에 율라에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RA 환자한테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리스크가 올라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고, 디지즈 액티비티가 그 CVD 리스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디지즈 액티비티 컨트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옵티멀하게 만들어야 하고, 만약에 이제 그 리스크를 어세스먼트 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메저할 때는
디지즈 액티비티가 컨트롤이 된 다음에 측정하는 것이 아이디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할 경우에 전체 모델에서 산출된 인덱스의 RA의 경우는 1.5배를 곱해라. 여기에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반영해서 일반 인구에서 산출된 리스크의 1.5배 정도의 값을 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RA에서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올라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엔세이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쓸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줄일 수 있을 경우는 이제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엔세이드의 경우에서는 언더라잉한 CV 디지즈를 갖고 있을 경우는 매우 조심스레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 나중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Q&A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